어머니 설거지는 찬물로 하세요. 부엌에서 들려온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려쳤다. 따뜻한 물 아깝잖아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나는 박정숙. 이 집의 시어머니이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여자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손녀 소영이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어놓는다. 은주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며 늦잠을 잘 때도 나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왔다. 어머니, 은주가 부엌 문턱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35의 나이답지 않게 차가운 눈빛이었다. 결혼 초기에 보여주던 그 조심스럽고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찬물이라니. 내 나이 70이 넘어서 관절이 뻣뻣해져 가는데도.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설거지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어제 그릇에 기름때가 남아있더라고요. 은주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왔다. 아들 준호는 뉴스를 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마디 거들지 않는 게 그의 방식이었다. 나는 찬물을 틀었다. 11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는데 수돗물은 더욱 차가웠다. 손끝이 얼얼해져 왔지만 참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굴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는 내게 늘 고마워했고 준호에게도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당부했다. 철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 이 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다. 은주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고 준호도 평소와 다름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갔다. 은주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졌고 준호는 점점 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다. 손녀 소영이만이 여전히 내게 달려와 할머니하고 반겼다. 할머니, 뭐 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소영이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7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설거지하고 있단다. 물이 너무 차가워 보여요. 할머니 손이 빨갛게 됐어요. 소영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괜찮다. 할머니는 강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찬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니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나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은주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소영이 아침 준비 좀 부탁드려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점심도 준비해 두시고요. 저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요구는 갈수록 많아졌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은주가 나가고 난 후 나는 찬물에 빨갛게 변한 내 손을 내려다봤다. 이상했다. 분명 따뜻한 물을 아끼자는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 기분이 들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았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8년. 한 번도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위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였다. 철수와 결혼했을 때 시댁은 가난했다. 시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시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나는 신혼 때부터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했다. 정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철수는 늘 미안해했다.
신혼집도 전세로 얻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나는 불평한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라고 믿었다. 준호를 임신했을 때도 시장 일을 멈추지 않았다. 배가 부른 몸으로 무거운 야채 상자를 나르며 돈을 모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7년 전 준호가 데려온 예쁜 여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설거지를 하려 하면 어머니께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어떻게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준비도 내가 도맡아 했다. 은주 부모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나는 홀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친엄마한테도 이런 대접 못 받아봤어요. 은주의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딸이 없던 나에게는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았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다. 은주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퇴근하면 내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 나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연구하며 정성껏 상을 차렸다.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가까워졌다. 은주는 산후조리를 하느라 누워있고 나는 손녀를 돌보며 행복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몸조리를 해야 해서. 뭘 미안해하니? 이게 시어머니가 할 일이지. 그 시절에는 정말 가족이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줬고 은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며 꿈을 키워갔다. 나는 살림을 맡아서 두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철수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례식 다음 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손녀를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처음에는 은주도 나를 위로해줬다. 가끔 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다 주기도 하고 어머니, 힘내세요라며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주의 말투가 점점 건조해졌고 내 말에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어머니, 요즘 반찬이 좀 짜요. 어머니, 소영이 옷 좀 제대로 입혀서 보내주세요. 어머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안 돼요? 작은 지적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나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반찬은 싱겁게 만들고 소영이 옷차림에도 더 신경 썼다. 청소도 구석구석 더 꼼꼼히 했다. 그런데도 은주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준호야, 엄마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은주가 좀 예민한 시기인가 봐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젊은 사람이 사업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 조심했다. 은주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했고 행동도 조심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아침 찬물 설거지를 강요당한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무시였다. 오늘 아침에도 찬물을 틀었다. 손목이 어제보다 더 아팠지만 참았다. 은주가 부엌을 지나가면서 내 모습을 흘끗 보고 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족스러워 보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모습이. 그때 깨달았다. 내가 48년 동안 쌓아온 희생과 헌신이 이 집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목이 유난히 아팠다. 3일째 찬물에 담그고 있으니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참고 있는데 은주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다. 응, 언니. 나야.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친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요즘, 그냥 그래. 시어머니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답답하다니. 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니야, 큰 문제는 없어. 그냥 옛날 사람이라 고집이 세더라고. 맨날 뜨거운 물 펑펑 쓰면서 난리야. 거짓말이었다. 내가 언제 뜨거운 물을 펑펑 썼다고. 맞아, 맞아.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아예 찬물 쓰라고 했지.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게 분명했다. 언니도 알잖아. 우리 사업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런데 집에서까지 펑펑 써대면 어떻게 살아?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근데 좀 아끼면서 살자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고집이라니. 70년을 살면서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게 고집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니들이 다 그래. 자기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편하게 살려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데? 맞아, 언니 말이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해. 예전에는 찬물로도 다 했을 텐데. 은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고통을 비웃는 것 같았다. 어쨌든 우리 집 시어머니는 그래도 말은 잘 들어. 찬물 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하더라고. 다행이지 뭐. 별말 없이. 나는 참고 있는 거였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그리고 요즘 병원비도 아껴야 해서. 시어머니가 손목 아프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괜히 병원 가서 돈만 나갈 것 같아.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못 가게 하려는 건가? 언니, 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보는 건 우리거든.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고. 더 큰일이라니. 나는 무슨 큰일을 낼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게. 처음에는 나도 좀 잘해줬거든. 그런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다 싶어서. 당연하게 여긴다고. 나는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 오히려 고마워했는데. 맞아, 맞아.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다가 우리가 죽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비위 맞춰준다고. 나는 누구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한 적이 없다.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니까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제일 좋지. 괜히 이런저런 의견 내시면 복잡해져. 조용히 계시라고. 나는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할 짐인가. 언니,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할 일이 없어서 사소한 걸로 트집 잡고 그러시거든. 트집을 잡는다고. 나는 언제 트집을 잡았나? 오히려 모든 걸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경로당이라도 다니시면 좋을 텐데. 집에만 계시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잖아. 그게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 내 존재 자체가. 언니도 알겠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안 그래. 시어머니랑 따로 살고 명절 때만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같이 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스트레스라고. 나는 은주에게 스트레스인가? 아니야, 그렇다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 준호가 뭐라고 할 거고. 그냥 적당히 선 긋고 사는 거지. 쫓아낸다니.
내가 쫓겨날 사람인가? 맞아, 언니 말이 맞아. 너무 착하게 굴면 호구되는 거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해. 호구. 나는 호구였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호구짓이었나? 전화가 끝났다. 은주가 부엌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도 설거지 하세요?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방금 전 전화에서 나를 두고 한 말들이 거짓말 같았다. 응, 거의 다 했다. 내 목소리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릇 좀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어제 기름때가 남아있더라고요. 알겠다. 은주가 나가고 난 후 나는 찬물에 빨갛게 변한 손을 바라봤다. 손목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답답하다, 고집이 세다, 호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그냥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할 타인이었다. 48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일주일째 찬물 설거지를 계속하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손목 관절이 뻣뻣해지더니 이제는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반찬이 좀 싱거워요. 은주의 지적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소금을 제대로 넣었는데도 맛이 이상했다.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저을 수도 없었고 간을 맞추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다. 은주가 출근하고 난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을 틀자마자 손목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심해졌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속으로 되뇌며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행히 플라스틱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뒤에서 물어봤다. 아이는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에 온 모양이었다. 응, 괜찮다. 할머니가 실수했네. 할머니 손이 이상해 보여요. 빨간색이에요. 소영이의 말에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찬물에 오래 담그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 아파요? 아니다. 안 아파. 욱신거리는 통증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7살 아이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다. 소영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나는 제대로 내 손목을 살펴봤다. 손목 관절 부위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마다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피어올랐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평소에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 30분이나 걸렸다. 할머니, 오늘 점심 맛이 좀 이상해요. 준호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들른 김의 한 말이었다. 그래,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뭔가 간이 덜 배인 것 같아요. 나는 변명할 수 없었다.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요리할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며느리가 아까워하는 뜨거운 물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에게라도 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포기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은주에게 맡기고 있었다. 내가 며느리 불만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가정 불화만 일어날 것 같았다.
괜찮다. 좀 피곤할 뿐이야. 오후가 되자 손목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빨래를 개려고 하는데 손목을 제대로 돌릴 수 없었다. 수건 하나를 개는 것도 몇 번을 쉬어가며 해야 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다. 다시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시간. 나는 두려웠다. 이미 손목은 부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주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아야 했다. 찬물을 틀자 손목에 전기 같은 충격이 흘렀다. 너무 아파서 소리가 날 뻔했지만 꾹 참았다. 그릇을 집어드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자기 접시였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뭔 소리야? 은주가 방금 들어온 참이었다. 부엌으로 뛰어와서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실수했어. 실수가 너무 잦으시네요. 요즘 뭔가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면 뜨거운 물 때문이라는 걸 들킬 수 있었다. 어머니, 이 접시 비싼 거였어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알겠다. 은주가 나간 후 나는 혼자서 접시 조각을 치웠다. 쪼그려 앉아서 작은 조각들을 줍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손목 통증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이불을 덮으려고 해도 베개를 베려고 해도 조금만 손목을 움직이면 찌릿한 통증이 엄습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했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일어나려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손목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마치 손목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는데 수돗물을 틀 수도 없었다. 손목을 돌릴 수가 없었다. 칫솔을 잡는 것도 힘들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다. 밤새 아파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은주의 말이 떠올랐다.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던 그 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던 그 말. 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 손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지만 수돗물을 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난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다.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저려왔다. 수돗물을 틀려고 했던 손은 그대로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아! 작은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이런 고통을 느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출산할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아이는 내가 세수대야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픈 거예요? 아니다, 소영아.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 손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있어요? 소연이가 내 손목을 가리키며 물어봤다. 내 오른손은 수도꼭지를 향해 뻗은 채로 굳어져 있었다.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왔다. 엄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아, 준호야. 나는 겨우 말문을 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손목이 좀 아프다. 손목이요? 어디가 아픈데요? 준호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 손목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엄마, 이거 많이 부었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 병원 가봐야겠는데요.
준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역시 아들은 달랐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오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에 연락해서 오후에 나가면 되니까. 그때 은주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머니 손목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준호가 설명하자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손목이요? 어디 보세요. 은주가 내 손목을 흘끗 보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파스 붙이고 찜질하시면 낫지 않을까요? 나이 드시면 관절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은주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준호 씨,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만약에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아픈데. 어머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은주가 나를 직접 물어봤다. 그 눈빛이 차갑다고 느껴졌다. 아, 응, 좀 아프다. 얼마나 아픈데요? 참을 만한 정도 아니에요? 참을 만한 정도라니. 나는 지금 손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은주야,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 정도는. 준호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은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 나를 골치 아픈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였다. 지금 병원비 때문에 괜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물리치료 받으시거나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은주야,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돈이 없어요. 소영이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정말 쪼들려 사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내가 아플 때는 돈이 아깝다고 하는구나. 그냥 며칠 더 지켜보시죠.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은 병원 가봐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 처방해주는 게 전부거든요. 은주는 마치 의사라도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쉬세요. 은주가 나가고 나자 준호도 머뭇거렸다. 엄마, 은주 말도 맞긴 해요. 요즘 병원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아들마저도. 내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며칠 더 지켜보시고 정말 안 되면 그때 가는 걸로 하죠. 제가 좋은 물리치료실 알아볼게요.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준호도 출근하고 나자 집에는 나와 소영이만 남았다. 할머니, 정말 아픈 거 맞죠?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괜찮다, 소영아.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아파 보여요. 7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내 고통을 더 잘 알아봐 주는구나.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나쁜 거죠? 아니다, 소영아. 아빠, 엄마는 나쁘지 않아. 그럼 왜 할머니가 아픈데 병원 안 가게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할머니가 이 집에서는 돈을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머니 용돈 있어요? 제가 저금통에 모은 돈 드릴게요. 소영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작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다. 이거 병원비로 쓰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7살 아이가 자신의 용돈을 내게 주려고 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내 아픔을 외면했다. 고맙다, 소영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설거지는커녕 물 한 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저녁 때 은주가 들어와서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걸 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하루 이틀은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누워 계실 건 아니죠? 이런 식이라니. 내가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병원비조차 아까워하는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건 내가 이 집에서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손목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진통제를 먹었으니 물리적 고통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은주가 던진 그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희도 돈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은 병원 가봐도 별거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짐이 될 거라는 뜻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48년을 돌이켜봤다. 22살에 이 집으로 와서 지금까지 나는 단 하루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그는 내 희생을 알아줬고 고마워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돌아간다고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철수가 떠난 후 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이 집에서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능이었을지도 모른다. 밥해주는 기능, 청소해주는 기능, 아이 돌봐주는 기능. 그 기능이 고장나면 부담스러워하고 수리비가 아깝다고 하는 거였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다시 5시에 일어났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향했다.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물이 무겁게 느껴졌고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다. 이럴 거면 병원에라도 갔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은주의 반응을 떠올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도 적었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밥이 좀 설익었네요. 은주의 첫마디였다. 아침 인사도 없이 바로 지적이구나.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하기가. 어제 하루 쉬셨는데도 아직도 그러세요? 하루 쉬었다고. 나는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게 쉰 걸로 보였나? 진통제 드셨으면 좀 나아지셨을 텐데요. 은주는 마치 내가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말했다. 엄마, 정말 아직도 아프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응,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으시죠? 나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아팠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또 병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 조금 나은 것 같다. 다행이네요. 역시 하루 푹 쉬시니까 좋아지시네요. 은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다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다. 찬물을 보니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그릇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건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뜨거운 물을 쓰고 싶다는 것도 병원에 가고 싶다는 것도 당연한 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서, 가족들에게 미움받을까 봐서. 잠깐,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집의 시어머니다.
48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 그런데 왜 며느리 눈치를 보며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돌아봤다. 22세부터 70세까지 48년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남의 빨래를 하고, 남의 밥상을 차리고, 남의 아이를 키우고, 남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대가는 찬물 설거지 강요와 병원비 아끼라는 말이었다. 이게 맞나?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 생각해 봤다. 정확히 찬물 설거지를 시작한 때부터였다.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은주가 뜨거운 물 아깝다고 한 그 말 때문에 내 손목이 망가진 거였다. 그런데도 병원비는 아깝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나는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영이가 뛰어와서 내 무릎에 안겼다. 할머니, 손목 좀 어때요? 응, 조금 나아졌다. 정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소영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내를 걱정해줬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소영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줬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작게 그려져 있었다. 소영아,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니? 할머니가 늘 작아지는 것 같아서요. 작아진다고? 할머니가 요즘 말씀도 작게 하시고 몸도 자꾸 구부러지시고 그래서 작게 그렸어요. 7살 아이의 눈에도 내가 작아져 보였구나. 그 순간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작아지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야 할 때가 왔다. 48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을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가족들보다 늦게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7시였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다 끝내놓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 아침 준비는요? 은주가 부엌에서 나를 찾으며 소리쳤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지금 할게. 저희 늦겠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 뭐 하세요? 밥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손목이 아파서 늦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었다.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손목 하나 아픈 걸로 집안일을 다 못하시면. 은주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말을 끊었다. 은주야. 네. 나도 사람이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다. 은주가 멈칫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아프면 쉴 권리가 있고 따뜻한 물을 쓸 권리가 있다. 은주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았던 거야.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이 집에서 48년 동안 뭘 했는지. 엄마, 왜 그러세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난 후 나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숨겨둔 통장들이 있었다. 첫 번째 통장. 남편 철수와 함께 모았던 적금 통장이었다.
매달 10만 원씩 20년간 넣었던 돈의 이자가 붙어서 3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통장. 철수가 죽기 전에 들어둔 보험금이었다. 5천만 원. 세 번째 통장. 내가 몰래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 1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아파트가 절반은 내 명의였다는 걸 은주는 모르고 있었다. 총합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 봤다. 48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느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았다. 제주도에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 같은 곳도 있었다. 제주도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도 경주에서 1박 2일로 끝났었다. 철수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제주도 가자고 했는데 그 여유가 생기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제주도 펜션 사이트를 보니 한 달에 80만 원이면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식사도 해결해주고 청소도 해준다고 했다. 80만 원이면 내 돈으로 10년은 살 수 있겠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때 소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컴퓨터 보고 있다. 할머니도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응, 할 줄 안다. 사실 잘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준호가 가르쳐 줬었다. 할머니, 뭐 보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도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응. 저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소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만은 정말 나를 좋아해줬다. 소영아, 할머니가 만약에 여기서 멀리 떠난다면 어떨 것 같니?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있잖니.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빠요. 할머니만이 저랑 놀아줘요. 그렇구나. 이 아이에게 나는 단순한 조부모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구나.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다. 준호야. 네, 엄마. 이 집 등기부등본 혹시 봤니? 등기부등본이요? 왜요? 절반이 내 명이라는 거 알고 있니? 준호와 은주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살 때 내 돈이 절반 들어갔어. 당연히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어머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은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가 안 물어봐서 말 안 했을 뿐이야. 그럼, 이 집 절반이 어머니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별거 아니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을 뿐이야. 확인해서 뭐 하시려고요?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준호와 은주가 눈을 마주쳤다. 뭔가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어머니, 설마 이상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이상한 생각이 뭔데? 혹시 따로 사실 생각이라든지. 왜?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워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확인해 보니 용기가 생겼다. 나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제주도 펜션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봤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매일 해질녘 산책할 수 있는 해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 처음으로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도 선택권이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평생 한 번도 차린 적 없는 화려한 밥상을 준비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새우튀김, 잡채, 그리고 소영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까지. 장을 보는 데만 30만 원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오늘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제주도 펜션에 예약을 넣었고 이사짐도 정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에 내 지분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준호가 식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특별한 날이지. 갑자기 이런 음식을 다 준비하시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후로는 이런 미소를 지을 일도 없을 테니까.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중요한 얘기요? 은주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달라진 걸 눈치챘을 것이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내 모습을. 할머니, 이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집어먹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순수하구나. 많이 먹어라, 소영아.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는 이 아이에게 음식을 해줄 수 없을 테니까. 어머니, 갑자기 이런 음식을 준비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은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담스럽다고. 요즘 가게가 빠듯한데 이런 비싼 음식들을 내 돈으로 산 거다. 어머니 돈이라고 해도 결국은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돈이라니. 내 돈이 가족 돈이면 가족이 쓰는 돈도 내 돈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병원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왜 없다고 했을까? 은주야, 너는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해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은주가 당황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가족이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가족이라면 왜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을까?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건 정말 경제적 사정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집안일 해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준호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대답해봐. 너는 언제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있니?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은주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 아끼자고 하고, 그게 아들이 할 일이니? 엄마. 그리고 은주야.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내게 따뜻한 물조차 아깝다고 했지. 그 때문에 내 손목이 이렇게 됐어. 손목 보호대를 걷어 올려 보여줬다. 여전히 부어있는 손목이었다. 결국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손상됐다고 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어차피 이 집을 떠날 거니까. 어머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는데? 그냥 절약하자는 뜻이었어요. 절약? 한 달 가스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했니? 은주가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내가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를 두고 답답하다, 고집이 세다, 호구되면 안 된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고. 준호가 은주를 쳐다봤다. 은주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감정적이 돼서. 감정적이어서. 그게 내 진심 아니었니? 아니에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48년을 살면서 사람 마음은 구분할 줄 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에게 발표할 게 있다. 발표요? 이 집 이미 내 지분을 팔기로 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진 이 집 지분 50%,
부동산 중개업소에 팔겠다고 했어. 다음 주에 계약한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너희가 나머지 50%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하든지 하면 되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은주가 급하게 말했다. 잘할게요? 뭘 잘한다는 거니? 따뜻한 물 쓰셔도 돼요. 병원비도 드릴게요. 제발 마음 돌리세요. 이제 와서.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거든. 할머니. 소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두고 가면 안 돼요.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소영아, 할머니가 행복한 곳으로 가는 거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소영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엄마, 제발이요. 소영이 때문이라도. 소영이 때문에 더욱 떠나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이 끝나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소영이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라. 오늘이 정말 마지막 식탁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주야, 너는 내게 뜨거운 물조차 아깝다고 했지. 그 덕에 내 손목이 망가졌다. 그런데 병원비까지 거절했구나. 두 사람은 굳어버렸다. 지금까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애둘러 말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명확하게 해야 할 때였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 이미 팔았다. 앞으로 너희와의 인연도 정리할 거다.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얘졌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급하게 넘겨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 집은 50%를 팔았어.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의?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상의 받은 적이 있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뜨거운 물 아끼라고 할 때는 내 의견을 물어봤나? 병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내 기분을 생각해봤나? 은주가 할 말을 잃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다시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럽다고. 나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제주도 펜션 입주 계약서야.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간다. 제주도요? 어머니가 제주도로 가신다고요?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혈육을 버리고 어떡해. 혈육? 혈육이라면 왜 내가 아플 때 외면했니?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에게 나는 혈육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 사람이 떠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은주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못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소영이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소영이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잘 키울 거야. 할머니. 그때 소영이가 울며 불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어떡해요.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줬다.
소영아, 할머니는 행복해지러 가는 거야. 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영이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엄마 아빠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맨날 바쁘다고만 해요. 그 말에 준호와 은주가 움찔했다. 그동안 할머니만 저랑 놀아줬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소영아, 할머니가 편지 쓸게. 그리고 가끔 전화도 할 거야. 그래도 싫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니, 제발이요. 소영이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럼 너희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라.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소영이한테 더 신경 쓰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뭡니까? 내 통장들이야. 이것도 정리했어. 엄마, 설마. 내 돈은 모두 제주도로 가져갈 거야. 너희한테 남겨줄 돈은 없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너희 돈으로 살면 되잖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하지만 집 유지비며 소영이 교육비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돈을 내 행복을 위해 쓸 거다. 은주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그 기회들을 다 버렸지.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또 뭐예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거야. 앞으로 내가 죽어도 너희한테는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화가 나서가 아니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새로운 인생이라니. 어머니 나이가 벌써. 내 나이가 어떻다고? 70이면 못 살겠니? 준호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살 거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 저희가 언제 무시했다고. 너희는 지금도 모르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월요일에 이사 트럭이 올 거야.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너희에게 달려 있어. 나를 정말 엄마로, 시어머니로 대해주고 싶다면 제주도로 찾아와도 된다. 어떻게 찾아가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와라. 그럼 언제든 환영이야. 은주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왜요?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시 박정숙이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가 되거든. 나는 이제 박정숙으로 살고 싶어. 박정숙으로요? 응.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나는 소영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줬다. 할머니가 소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할머니, 이제 진짜로 안녕이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내가 가져갈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48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정작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소영이가 그려준 그림들이 전부였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소영이가 빨간 눈으로 물어봤다. 밤새 온 모양이었다. 응, 소영아.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다.
아마 한동안은 못 올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픈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다. 이 집에 있으면 나는 계속 무시당하며 살게 될 테고 소영이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게 될 것이다. 소영아,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며 살지 마라. 알겠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소영이가 작은 인형을 내밀었다. 평소 아끼던 곰돌이 인형이었다. 이건 소영이가 가지고 있어라. 아니에요. 할머니가 외로울 때 안고 계세요. 그럼 소영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소영아. 준호와 은주는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준호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주도 마지막까지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너희들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봐라. 서로 사랑하고 소영이를 잘 키워라. 어머니 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보조였을 뿐이야. 의사 트럭에 짐을 다 실었다. 정말 별거 없었다. 48년 동안의 흔적이 이것뿐이라니. 할머니. 소영이가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았다. 저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편지 쓸 줄 아니까 편지 보내라. 할머니도 답장 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나는 택시에 올랐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였다. 뒤돌아보니 소영이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다. 준호와 은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8년 만에 해방이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바다 냄새가 났다.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펜션 사장님이 마중을 나와 계셨다. 박정숙 어르신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펜션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도 풍경이 신기했다. 넓은 바다, 푸른 하늘, 그리고 낯선 건물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펜션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침실과 작은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훤히 보였다. 우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이런 풍경을 보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 청소는 일주일에 2번 해드려요. 빨래도 맡겨주시면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사장님이 나간 후 나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다. 햇빛이 바다에 반짝였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웠다.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누구도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소영이가 계속 울어서요. 연락 주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잘 도착했다. 소영이한테 할머니가 받아보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전해줘라. 곧 답장이 왔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진짜 엄마로 생각할 때 와라. 그럼 언제든 환영이야.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 1층 식당에 내려갔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 같았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다. 네, 오늘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작년에 왔는데 여기 정말 좋아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한다고요? 네, 각자 자유롭게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이에요. 내 인생을 산다니. 좋은 말이었다. 어머님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라니. 4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바다에 달빛이 비쳤다. 아름다웠다. 소영이가 준 곰돌이 인형을 꼭 안고 침대에 누웠다.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내 침대에서 잠들었다. 누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자유로웠다. 며칠 후 소영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직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없으니까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아빠도 요즘 우울해해요.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안 되나요? 마이너스 소영이가. 나는 답장을 썼다. 소영아, 할머니도 보고 싶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바다를 보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소영이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도와줘라. 마이너스 할머니가. 편지를 붙이고 난 후 나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산책이었다. 바다는 넓었고 하늘은 높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내가 내린 최후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옳았다.